자, 일단 오늘은 20문제 중에 한국사 20문제 중에 10번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최초 계획은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나올 만한 유사 문제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내용 정리도 한번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내용 정리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쉬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1번은 선사시대 문항이에요. 여러분 선사시대 문항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문항은 당연히 1번 문항에 100% 나올 거고 선생님이 감히 예견하건대 21년 수능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 문화 특징이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2020년에 신석기 나왔고 19년에 구석기 나왔어.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올해는 청동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놓은 키워드들이 결국에는 시험 문제 나오는 문항과 정답의 전부예요. 구석기 시대의 문항이 나오면은 보통은 뗀석기, 주먹도끼를 보여주고 당시의 특징을 묻는 문항, 구석기 시대를 묻는 문항이 나오고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요 키워드가 농경의 시작, 정착생활, 그리고 유물로는 가락바퀴,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뭐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은 사실 거의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나왔을 때 이게 청동기였지? 헷갈릴까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는 벼농사, 웅집이 강 해안가에서 구름지대라는 거는 이 산 비탈 언덕으로 올라왔다는 뜻이고 반달 돌칼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죠. 청동기 시대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비파형 동검, 고인돌, 계급사회의 시작 이런 것들이 각 시대의 키워드로 나오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2020년 수능 한번 봅시다. 미추신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놓고 유물로 빗살무늬 토기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간석기를 제작하는 청년, 너무나 쉬운 문제가 나와요. 2020년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도 고인돌 사유재산과 계급 발생을 보여주고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 청동기 시대를 묻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신석기 시대를 물으면서 빗살무늬 토기의 유물을 묻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선사시대 문항은 이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문항이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선생님이 예견컨대 6월 모의고사에 고인돌, 사유재산, 계급, 비파형 동검 이것이 키워드로 나오는 문항이 수능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선사시대 어렵지 않은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사입니다. 고대사는 여러분들이 알 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남북국 시대 두 시대를 고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고대사 수능은 보통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요즘 추세가 2문제로 줄면서 조금 뒤쪽에 일제강점기나 근대사 부분을 내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출제 그 사료인데 과거에 비해서 이 사료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작년 수능에 이런 게 나왔어.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 계로가 아들 문주에게 얘기했다. 웅진이라는 키워드를 찾지 않으면은 이 문항, 이 사료는 굉장히 어려운 사료예요.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봤을 때 사료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수능 2번은 무조건 삼국시대 문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고구려 백제 신라구나 이 생각을 갖고 문항을 풀면은 답지에서 삼국시대 아닌 것만 지워 나가도 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에 삼국시대가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문항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고대 정치에서 올해 수능에서 100% 나와요. 100%. 뭐가 나오냐면은
정치 부분에서 삼국 통일 과정이나 삼국 항쟁이 나올 거예요. 근데 2020년에는 백제를 중심으로 아까 본 예시의 문제 백제를 중심으로 나왔고 19년 수능에는 신라를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고구려를 키워드로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고구려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삼국의 통일 과정과 삼국의 항쟁 과정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문화예요. 고대 문화는 17년, 18년, 19년 수능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다가 작년에 한번 좀 빠졌어요.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출제 지수가 5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삼국의 문화재가 출제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같은 경우에는 80%이 문화보다는 조금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 신라가 나왔으니까 올해 수능에는 발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의 문항을 정리해 보면은 두 문항에서 세 문항이 출제될 텐데 한 문항은 반드시 삼국의 항쟁과 삼국의 통일 과정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두 문제가 문화나 발해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하면서 문항을 풀어볼게요. 자, 먼저 삼국 항쟁 과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항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 시기별로 4세기, 5세기, 6세기 이 시기별로 전성기, 국가 그리고 그 전성기의 왕의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세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전성기를 차지하는 것의 가장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4세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는 백제입니다. 전성기 왕은 근초고왕. 그래서 이 백제 근초고왕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어 왕을 전사시켰고 또한 신라도 공격을 합니다. 백제가 전성기다 보니까 고구려와 신라는 자연스럽게 동맹관계를 맺게 되고 그 동맹관계의 증거로 강괴토 대왕이 신라의 왜구가 침입했을 때 직접 5만의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격퇴해줬다라는 게 광개토 대항론 비와 호우명 그릇에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올해 고구려사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자, 5세기의 전성기는 고구려입니다. 이때 왕은 장수왕. 장수왕의 키워드는 평양으로 첨도입니다. 북쪽에서 수도를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 이유는 남하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고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백제 수도 한성을 공격해서 계로왕을 전사시키고 백제가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천도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신라 쪽에 공격을 해서 충주 근처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6세기는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신라가 전성기가 오게 되고 신라의 그 전성기 때의 왕은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진흥왕 때 영토 확장으로 고구려를 공격가서 북한산비 및 순수비를 건립을 하고 백제 쪽으로 공격을 해서 이 백제와의 연합으로 원래는 한강유역을 뺏었는데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관산성 전투를 통해서 백제의 성왕을 전사시켰고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도 깨지면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 관계를 맺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성기의 국가가 바뀌고 각각의 왕들의 업적을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국의 4세기, 5세기, 6세기의 항쟁 과정을 봤고 그럼 선생님이 삼국 통일의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통일 642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쳤어요. 성왕이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 의자왕의 목표는 신라를
몰락시키는 거예요. 왕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총공격으로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버풍왕 진흥왕 때 그 의기양양도 잠시 이렇게 백제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선덕여왕은 이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죠. 근데 이 연개소문, 이 고구려의 권력을 잡고 있던 연개소문은 김춘추에게 너네가 6세기에 뺏었던 영토를 우리에게 모두 다 돌려주면, 특히 한강 유역을 돌려주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죠. 근데 이걸 어떻게 뺏어온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어느 나라로?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이 맺어지게 돼요. 당나라는 왜 신라의 도움이 필요했냐? 여러분들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 봤죠? 당나라도 고구려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싶었어. 왜? 고구려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살수대첩 이런 데서 승리를 하니까 수나라 다음 나온 당나라는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왕조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어. 근데 고구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이 고구려까지 가는 길도 멀어요. 그랬을 때 신라에게 이 군량미나 도움을 받았을 때 고구려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당나라 군대는 서해 바다를 건너서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제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지금의 평양 근처 이북의 땅을 당나라로 준다라고 했었는데, 당나라가 이걸 지키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다 가지려고 하는 야욕을 보이니까 당나라와 기벌포 매소성 전투에서 결국 신라가 승리를 하면서 당나라를 그 이북으로 축출했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왜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삼국 통일 과정은 어떤 사건, 뭐 예를 들면은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는 이런 사건의 사료를 보여준 다음에 이 전후 사실을 물어보는 관계를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삼국 통일의 과정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통일된 통일신라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통일신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왕은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이 했었던 업적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신문왕은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그 김음돌의 난을 진압을 하고 관료전이라든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여러분 관료전 노급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냥 이거는 이런 것까지는 묻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암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을 합니다. 관료전과 노급의 차이는 뭔가요? 노급은 관리들에게 땅을 줘. 근데 그 땅에 속한 뭐까지 줍니까? 노동력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주는 건데, 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준다라는 거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이 노급은 신라 하대 때 왕권이 약화되면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왕이 재직하고 있을 때 육두품 세력은 성장하고 유학 교육기관으로 국학이 설립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 중대, 하대를 구분하는 게 진골 출신, 성골 출신, 즉 상대에서는 성골 출신만 왕을 하다가 중대에서는 진골 출신이 왕이 됐잖아요. 무열왕을 시작으로. 그러면서 하대로 오게 되면은 이 진골 출신들이 너도 나 왕할래, 나도 왕할래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왕권이 약해지고 지방에 있는 호족이 성장한다. 결국에 이 호족들이 나중에 고려를 건국하는 이 세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는 신문왕의 업적, 그리고 중대와 하대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해입니다. 발해가 시험 문제 올해 선생님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찝어줬는데, 발해가 나왔을 때는 정답의 90%는 고구려랑 관련된 것만 찍으면 돼요. 발해는 더 이상 묻지 않아. 왜냐면은 더 물어보면 조금 위험해. 뭐가 위험하냐면 발해는 맨날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서로 자기네 역사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늘 근거로 되는 거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해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고구려와 관련된 정답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을 했는데 그 증거로 지배층이 고구려다. 그리고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라는 인물도 고구려 유민이다. 그리고 발해의 문화 양식을 봤을 때 고구려 문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다. 온돌 양식, 그리고 무덤, 정해공주, 정효공주 이 무덤의 양식을 보면은 고구려의 무덤 양식과 비슷하다. 그리고 석등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양식과 비슷하다라는 것이 발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삼국항쟁에서 4세기, 5세기, 6세기 삼국 통일의 전반적인 흐름,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중대와 하대의 비교, 신문왕의 업적,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선생님 좀 빠르나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동영상 저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장해서 저기 큰산에서 올려줄 테니까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복습해서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 문제는 풀었죠. 작년에 수능 기출문제 보면은 남쪽으로 내려가 웅진의 자리를 잡았다. 이게 키워드야.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그 다음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그럼 이 시기는 장수왕 때 남하 정책으로 백제가 공격을 받은 5세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 다음 문항은 6세기, 즉 신라의 전성기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정답은 6세기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를 찾으면 됩니다. 백제의 공격으로 고구려 왕이 전사하였다. 이건 4세기 얘기죠. 근초고왕 고구건왕의 대립이고 고조선이니까 이번 문항은 상관없고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로 옮겼다. 이 사건의 바로 직전의 이야기겠죠.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하였다.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이런 거에는 의미 두지 말고 이 1번, 3번,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수능 문제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그 이해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했다. 신라 매물왕 때 왜구를 격퇴해 준 내용 이겁니다. 자, 신라군이 당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항복을 받아냈다. 고구려를 무너뜨렸다. 라고 하는 7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5세기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게 정답이겠죠. 근데 유한모의고사는 너무 쉬웠어. 왜? 이게 삼국시대인 거, 광개토 대왕이 삼국시대만 알면은 이성계 조선, 이순신 조선, 윤봉길 일제강점기, 그리고 서희 고려, 고대만 고르면 되잖아요. 아마 이 정도로 쉬운 난이도로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수능에 나오면 고대 문항도 이 정도 급으로는 나올 거고 이 사이에 있는 문항을 물어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예시 지문 정도는 물어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 정리한 삼국 항쟁과정 통일과정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 문항은 잘 안 나왔는데 9월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어. 뭐냐면은 이 삼국 통일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 관련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받아들였다. 의자왕 백제만 딱 찾아들면은 문항의 정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항 분석을 하면서 아까 고구려와 관련된 삼국통일 과정의 문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고구려와 관련된 삼국통일 과정에서는 뭐 이 연개소문과 당과의 전쟁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9월 모의고사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도 백제와 같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근데 그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답 키워드는 뭐냐면은 정답 키워드는 뭘까요?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백제 부흥운동에서 정답 키워드는 일본이 도와줬다. 왜가 도와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의 키워드는 고구려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남쪽 지방 그 백제라든가 신라 이쪽 지방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어렵게까지 나오면은
지도 문제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을 막 보여주면서 백제 것이냐 고구려 것이냐 막 이렇게 헷갈리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어렵게까지는 내지 않고 이렇게 고구려 부흥운동의 전개 정도 답을 찾는 이런 문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 정치사 부분은 100% 나오니까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는 중요한 부분, 근데 여러분이 앞에 중요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각의 왕들의 업적을 혹시나 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외에는 수능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소수림왕은 율령, 법, 불교, 종교, 태학, 유학기관 만들었다. 고 광개토대왕은 아까 말했던 신라의 왜구를 격퇴해줬다. 장수왕은 평양천도와 한강장악, 그리고 한강장악은 자연스럽게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 이 부분을 알면 되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 때 평양성을 공격했다. 그리고 해외 뭐 규수라든가 요서지방 이런 데로 진출했다라는 거 나올 수 있고, 무령왕 때 22담로 그리고 무령왕릉이 벽돌 양식이다. 이 벽돌 양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거고요. 성왕 때 사비, 지금의 부여죠. 부여로 천도하고 국호를 국가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꿨다. 이런 것들 백제 왕의 키워드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뇌물마리간, 김씨 세습, 지증왕이 의외로 여기저기 키워드로 많이 나옵니다. 지증왕 때부터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불렀고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그리고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정복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버풍왕은 소수림왕이랑 비슷하죠. 율령, 신분, 골품제, 종교, 불교, 그래서 그 2차돈 순교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진흥왕 때 영토 확장, 순수비, 대가야를 무너뜨렸다. 화랑도를 개편했다. 대가야 무너뜨렸다라고 하니까 버풍왕 때 금관가야도 버풍왕이 공격해서 무너뜨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화파트에서 삼국시대 나올 수 있으면은 원효, 의상, 해초의 불교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나 불교에 관련된 문항이 나오면은 잘 모르겠어.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명 찍으세요. 먼저 이 삼국시대로 나오면은 무조건 정답일 확률은 원효가 80% 넘습니다. 내용 모르겠으면 원효로 찍고요.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나오면 원효 아니면 진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울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문화파트에서 백제 미륵사지 석탑, 서산마의 삼존불,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런 거 보여주고 그 국가의 특징, 임금 뭐 이런 거 업적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신라는 황룡사지 9층 목탑, 통일신라 때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돼요. 자,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냐면은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신분제와 간등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었다. 진골이 키워드고 육두품이 키워드입니다. 그럼 신라라는 문항이겠죠. 그래서 신라는 내가 국가 독서 상품가를 몰라도 성균관 이런 거, 조선시대에 성균관을 위축되어 두었다 이런 거 보면 되고, 그리고 주장함을 설치하고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발해, 그죠? 그리고 지방의 사립교육관으로 서원이 성립하였다. 조선이죠. 이거 사학 12도가 융성하여 관악이 위축되었다. 이거 고려인데 선생님이 잘못 적어놨네요. 고려입니다. 그 선생님이 다시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대 신라만 구분하면, 나라만 구분하면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보면은 대조영을 물어봅니다. 발해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발해에 관련된 거는 거란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고구려랑 관련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고구려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란에게 멸망당하면서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고려죠. 그러면서 처음에 고려가 거란과 이 배척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다른 지문들 자체가 이 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번 올해 9월에 나왔던 이 문항을 보면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서 진골귀족 세력은 약화되고 간수 설충과 같은 어떤 사람이
부각되었다. 통일신라 말에는 최치원과 같은 누구 계통의 학자들이 많았다. 이거는 통일신라 육두품을 묻는 문항이죠. 그래서 골품제. 이것도 역시 다른 문항들이 다 이 삼국시대와 관련이 없는 문항들이에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 문항을 보면은 작년에 2번, 3번 문항을 보면은 2번 문항은 조금 어려웠어. 근데 3번 문항은 이런 시대와 나라만 구분하면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항도 절대로 틀리면 안 돼. 2번, 3번에서 내가 사료가 이 내용이 분석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정답에서 이 선생님이 한 것처럼 나라만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은 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자, 삼국시대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1번 선사시대, 2번, 3번 고대시대까지 끝났고 다음은 고려시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시대까지 볼 거예요. 자,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100% 나오는 게 고려 정치사 부분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100% 나올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임금은 딱 4명 있어요. 고려는. 고려의 임금 누구 알면 되냐면 1번 태조 왕건, 2번 광종, 3번 성종, 그리고 4번 공민왕. 이렇게 4명의 왕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올해 수능에는 4명의 왕 중에 누가 나올까 이렇게 봤더니 작년에 태조 왕건이 나왔어. 그러면 4명의 왕 중에 태조 왕건 지웁시다. 그리고 19년에 공민왕 나왔어. 그럼 4명의 왕 중에 공민왕 지웁시다. 그리고 18년에 성종이 나왔어. 그럼 성종이 지웁시다. 그러면 사실 올해 나올 문제는 광종의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근데 이 광종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인 이런 이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광종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광종이 수능 문제 잘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오래된 성종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성종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대외관계, 고려시대 대외관계 중요하거든요. 대외관계 한번 나올 때 됐어요. 그 선생님은 대외관계와 성종이 고려시대 2문제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해놨는데 안 나오면은 선생님 원망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고려 경제 사회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봤을 때 19년 수능부터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고려 경제에서 물을 만한 문항이 없거든? 근데 왜 매년 출제가 될까 고민을 해봤더니 아마 고려 경제사를 연구한 교수님이 수능 출제에 꾸준히 들어가지 않을까? 선생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올해 3, 6, 9월에도 계속 고려 경제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전식과 은병 이런 고려 경제와 관련된 용어가 출제할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선생님은 예측을 합니다. 80%예요. 자, 그다음에 고려의 문화. 이 경제보다 사실 문항 출제로 더 많이 되는 게 문화 파트였어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 수능에 안 나왔어. 그래서 올해 수능에 이 경제 파트에 밀려서 또 안 나올 것인가 나올 것인가 선생님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선생님은 경제보다는 조금은 예측을 낮춰놨고 6월 3월에서 어쨌든 불교와 관련된 걸 물어봤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3문제가 출제될 텐데 아마 2문제 정도는 정치에서 한 명은 왕의 업적 또 한 가지는 이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 이렇게 나올 것이고 하나는 경제 파트와 문화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총 3문항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고려 왕 업적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고려 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4명의 왕만 알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태조, 광종, 성종, 공인왕 4명의 업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같은 경우에는 호족 출신으로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족들을 아우러야 돼. 아직은 힘으로 억누를 만한 왕의 중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 호족들을 내 가족으로 만들고
그리고 역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합니다. 나라를 개국하는데 공신들에게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준다라는 역분전을 나눠주고 사심관 기인제도도 이 호족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심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의 자식들을 수도 개경에 인질처럼 잡아놓는 게 기인제도죠. 그래서 사심관 기인제도 있었고 훈효10조 이거는 태조가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훗날 왕들에게 이 10가지 조약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왕 태조의 업적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광종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했어요. 자, 광종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은 삼촌들이 많고 외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어. 왜? 태조가 29번의 결혼을 합니다. 29명. 그러니까 이 29명의 이 작은 어머니 뭐 이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내가 힘을 가장 크게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호족들의 힘을 빼놓는 정책을 하는 것이 광종이에요. 그래서 먼저 노비안건법,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 중에서 검사를 해요. 원래 양인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검사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이유는 있지만 사실 이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목적이었고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호족들의 관직을 그냥 했는데 이제는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과거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관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제를 통해서 많은 호족들을 중앙관직에서 내려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공복을 제정해요. 이거는 여러분 명찰 색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명찰 색깔이 2학년, 1학년이랑 다르잖아. 왜 달라? 급식실에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갑자기 파란색 명찰이 나를 앞으로 팍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딱 얼굴을 보지 않고도 명찰만 보고 장난하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런 것처럼 관직에 따라서 옷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임금에게 내가 빨간색 옷만 나만 입을 수 있다라는 옷을 딱 이렇게 제정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충성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신하들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 주는 게 이 공복의 제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종의 업적 볼게요. 성종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광종이 호족들을 내쫓았어. 그럼 성종은 과거제를 통해서 된 관리들을 이끌고 유교적 원리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목표로 세웁니다.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따라서 이제 호족들을 다 밀어내고 유교적 원리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2목, 12개 중요한 목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해요. 이 지방관 파견은 뭐야? 국가에서 관리가 가 있으면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힘을 쓸 수 없겠죠. 그리고 유학교육기관인 국자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민왕. 공민왕은 이 원간섭기 권문세족 집권기 시기의 사람이죠. 그래서 신돈을 등용해서 원에게 뺏겼던 상성 총관부를 수복하고 기철이라고 하는 기황후의 오빠.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권문세족을 수청하고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죠. 전 땅과 민 백성 중에 변한 사람을 교전 바로 잡는다. 그러니까 권문세족에 의해서 땅을 뺏기거나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을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양인으로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의 힘을 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명의 왕의 업적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려시대는 여러분이 문항을 풀 때 이렇게 4시기로 구분을 해서 문항을 풀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호족이 집권했을 시기, 문벌귀족이 집권했을 시기, 무신이 집권했을 시기, 권문세족이 집권했을 시기로 구분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벌귀족이 집권했을 시기에는 이 문벌귀족들의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라든가 김부식과 묘청의 대립,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으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 당시에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무신은 최씨 무신 정권이죠. 그래서 최충원이 자신의 무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정도감이라든가 정방이라든가 삼별초라든가 이런 기구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권문세족은 원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정동행성이라는 거는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원간석기 후반이 되면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 이렇게 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대외관계 부분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대외관계도 이 시기 구분이랑 같이 묶어서 보면 좋아요. 자, 호족이 집권했을 때 거란이 침략합니다. 호족은 조금 싸우는 거 좋아해. 막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란과 항쟁을 해요. 그래서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차지하고 강감찬이 이 거란의 3차 침략을 물리치는 귀주 대첩을 이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천리장성을 쌓게 되는 거고, 중기 때는 여진족이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문벌귀족이다 보니까 글로 해결하려고 하지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여진이 처음 침략했을 때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을 조직해요. 이건 왜 조직해? 여진족, 유목민족이잖아. 말 타고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달려가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무기를 쓰는 군대를 조직해서 여진족에 대항을 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구성을 차지하긴 했지만 문벌귀족은 싸우기 싫어 동북구성 돌려줘 라고 하면서 금방 돌려주게 되죠. 자, 무신정권기에는 몽골이 침략을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에서 항전을 하고 삼별초 항쟁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힘으로 이기려는 이런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의 시기 구분 여러분들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항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년 수능에는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왕건 나왔다고 했죠. 태조의 통치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기인제도, 왕시성 하사, 태조입니다. 그래서 민생안정정책했고 북진정책했고 가장 아까 선생님 중점적으로 한 거 호족 통합정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친명배금 이따 조선시대 할 때 하겠지만은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조선시대 인조의 외교 정책, 통상개화 정책, 우리 문 여는 거, 근대 고종, 반원자죽, 고려 공민화, 그리고 민족말살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문학만 구분해도 2번, 4번으로 압축할 수 있고 2번을 정답으로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고려시대 어떤 사람의 정책이래요? 기철, 숙청, 쌍성총관부, 공격.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의 전민 변정 도감을 찾아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옆에 그에 대한 키워드 달아놓은 답은 중요한 거예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추친 왕 한번 보면 최승로 시무 28조를 채택한 왕이래요. 성종이겠죠. 그래서 국자감을 정비했다. 나머지는 또 임금, 왕, 업적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문제가 선생님이 아까 정치에서 왕 한 문제 꼭 나온다고 했죠. 요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파트 한번 설명을 하면은 경제는 더 볼 것도 없어. 고려 경제시대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고려시대 거구나, 이게 고려시대 정책이구나 정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 고려시대 용어 정리할게요. 태조가 역분전을 지급합니다. 이거는 개국 공신들에게 줬던 토지고 전시과라는 게 나와. 이 전시과는 말 그대로 전지와 시지의 합친말이고 전지는 농토, 시지는 임야, 산입니다. 땔감을 쓸 땅을 준 거고 뭐 전시과가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나눠지긴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뭐 인품을 고려했냐 이런 거 여러분 어렴풋이 기억날 텐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용어에서 이것도 알고 갑시다. 병란도 최대 무역항 두 번째는 돈을 쓸 거 아니야. 그 돈의 역할을 했었던 게 은병과 같은 말로 활구라는 게 있었다. 은병 활구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문화 파트에서는 유학에서는 성종이 국자감 설치하고 최충이라는 인물이 구제학당을 만들고 성리학은 신진사대부가 들어와서 발전시켰다라는 거. 역사 파트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부식, 일현 그리고 신라를 계승하고 이 삼국유사에서는 최초로
고조선의 역사를 기입했다라는 거. 불교 부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중요합니다. 의천과 진울만 구분해 봅시다. 교종이라는 것이 있고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교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교리, 책을 통해서 부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고, 선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도와 참선,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종이 중요시하냐 선종이 중요시하냐 갖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합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의처는 그래도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태종을 만들게 되고, 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하려고 하는 것의 수행 방식은 교관 겸수. 그래서 교 먼저 책을 읽고, 관 그 다음에 생각해라. 그런 다음에 겸수 둘 다 수행해라라는 거고, 반면에 진울은 조계종을 통해서 선종을 통해서 교종을 수합하려고 합니다. 야, 먼저 마음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지식을 얻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방법으로는 도노, 점수, 정해, 쌍수가 있습니다. 도노, 순간의 깨달음. 그 다음에 점차 수행해라. 정해, 쌍수. 정, 마음을 먼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해, 지혜를 쌓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은 몽골이 침략했을 때 이 몽골의 공격을 이 부처님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거죠. 그래서 문화 파트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작년에 수능 문제 정치에서 뭐가 한 번 더 나왔냐면은 이의반 개경에 있는 문신도 살해했다. 그래서 무신정변의 시기를 묻는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무신정변의 시기, 달을 찾는 문항이 나왔고,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는 고려의 인쇄술, 몽고의 침략,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묻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2번 문항에서는 김부식과 대립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정치 부분에서 선생님이 여기 정리했던 거, 여기 있었던 일들도 한번 쭉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에서 또 문항 나왔던 게 작년에 수능에서 경제 파트 나왔다고 그랬죠. 건원중보, 은병, 활구를 만들었어. 상평창을 운영했어. 아, 이거 고려구나 라고 하면은 경시서가 상업활동을 감독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고려 것이다 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나와요. 근데 경시서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문항을 지워가면서 또 풀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3번 같은 거 지워야지. 고려라는 거 알았는데 신라와 교류하였다. 지워야겠죠. 4번은 중요해요. 공인이라는 키워드, 대동법으로 인해서 나온 새로운 상인의 모습. 그래서 이거는 조선이죠. 이것도 지울 수 있어야 돼. 개시무역, 후시무역도 조선이고, 전환국, 화폐를 만드는 화폐 주조는 근대, 고종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답 찾을 수 있고, 역시 5번도 경제 파트야. 전지와 시지를 함께 지급했다. 은병, 활구, 주조했다. 경제 이렇게 묻는 문항. 이게 고려 거구나 알면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나와요. 은병, 활구다. 그리고 병란도, 전지와 시지. 이렇게 경제 파트를 묻는 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 9월에서 꾸준히 경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또 경제를 물어볼 것 같은데 작년에 경제가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은 경제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문화까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고려시대까지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벌써 몇 문항 맞춘지 한번 봅시다. 선사시대 하나, 고대시대 2문제에서 3문제, 그리고 고려시대 3문제, 총 7문항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럼 7문항만 맞춰도 여러분이 3등급, 4등급까지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앞장만 다 맞춰도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여기 조선까지만 또 힘내서 보도록 합시다. 조선시대는 보통 4문항이 출제됩니다. 그것도 조선 전기 2문항, 조선 후기 2문항 이렇게 구분지어서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짓는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알고 있죠? 뭐예요?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왜란과 호란, 양란이 이제 그 전기와 후기를 구분짓죠. 그래서 먼저 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에서는 역시 임금의 업적 출제될 가능성 100%, 임금의 업적 중에서 세종대왕이 나올 가능성 100%.
세종대왕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보는데 이 세종대왕이 사실 작년에도 나왔어. 19년에도 나왔어. 18년에도 나왔어. 17년에도 나왔어. 올해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 이따가 또 정리할 텐데 그거 한번 업적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근데 올해 태종에 관련된 거, 태조와 관련된 거 조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임금들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 왕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먼저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세조, 성종까지.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사람은 세종, 2위는 태종, 3위는 성종입니다. 요 세 사람 정도는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 조선도 대외 관계를 쭉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경제에서는 계속 수능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경제가 언젠가는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은 경제도 예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선생님 다 나온다라고 하면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여기서. 선생님이 안 나오는 건 안 적었죠. 한국사에서 그 두꺼운 책을 이거 지금 몇 장으로 압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정리해 준 부분은 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기본 전제하에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조선 전기 왕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조선 전기 왕 태조 이성계 한 거 없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이라는 신하가 이 나라는 재상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임금의 역할은 좋은 재상이 뭐냐면 신하예요. 좋은 신하만 잘 뽑으면 임금의 역할로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야. 그러니까 이 태조는 정도전과 관련된 재상 중심 정치만 알면 되고 태종, 세종, 세조, 성종에서 요거만 조금 구분해 봅시다.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요게 가끔씩 문학에서 힘들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있고 그리고 삼정승이 있는 의정부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이호, 예병, 현공이라고 하는 육조가 있어요. 그래서 왕, 의정부, 육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왕이 의정부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 의정부가 예 전하 육조야 이거 너네 나눠서 해라 라고 하면은 이게 의정부 서사제야. 그럼 육조가 의정부에게 영의정, 의정, 좌의정에게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면은 의정부가 전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의정부 서사제야. 근데 육조직계제는 이 의정부를 무시하는 거야. 왕이 직접 의정부를 넘어가서 육조야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면은 육조가 전하 이거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서사제가 왜 구분이 되냐면 이거는 왕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 강하면 왕이 뭐 해라 의정부가 이씨 못하죠. 예 전하 되잖아. 근데 왕권이 약해. 그러면은 왕이 의정부에게 야 이거 해라 라고 하면 싫어요. 왜 해요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왕권이 약할 땐 의정부 육조직계제 그리고 왕권이 강할 때는 의정부 서사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태종 이방원은 어떻게 왕이 됐어? 자신의 형제도 2번 죽였어. 왕자의 난도 일으키고 피를 손에 묻혀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병, 개인 군사를 없애고 호패법은 지금의 주민등록증이죠. 사람들의 신분을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너 호패 봐봐. 너 양인인데 왜 저 사람 밑에 가서 노비로 살고 있어. 너 나와. 이런 것들을 구분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비안건법, 전민변정도감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아버지가 피를 많이 흘렸죠. 그러니까 세종은 이제 떳떳하게 당당하게 임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연구기관 집현전 만들고 영토 확장에도 힘써서 4군 6진 스시마섬 정벌합니다. 자, 세종 요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 세종에서 문화파트에 나올 때 키워드 이거 나올 수 있어.
치국이, 자격루, 앙부일구,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 농사직설, 그리고 사실 선생님 여기 쓰지 않았는데 세종대왕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정답은 훈민정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조는 어떻게 왕이 됐어요? 어린 자신의 단종 조카를 죽이고 세조 찬탈을 했잖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세조 말 듣나? 안 듣지. 야, 너도 대역질 했으면서 우리라고 못할까봐?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니까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다시 왕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다.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이다. 그리고 성종 때에 홍문관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이 사화는 조선의 건국한 세력의 대표 세력이 이제 개국공신으로 훈구파 세력이 있고 사림파 세력이 있어요. 근데 사림은 이 훈구파 세력을 욕해. 왜 사림은 뿌리가 뭐냐면은 야 고려 안에서 개국해. 우리가 유교 공부했는데 왕에게 충성해야지 어떻게 왕을 죽이고 저렇게 하냐? 훈구파는 야 썩을 대로 썩은 물에 새로운 물 맑은 물 부어봤자 그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냐? 나라 바꿔야 돼. 이 대립이 있어서 훈구파는 처음에 정치로 그리고 살인파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후학 양성에 힘쓰게 되죠.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 왕도 훈구파가 싫은 거야. 그래서 훈구파를 배척하기 위해서 살인파를 등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살인과 훈구가 대립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훈구가 사림을 죽이기 위해서 4차례 일으켰던 게 사화. 그 사화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유일하게 나오는 거는 조광조. 조광조는 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용이 돼서 위훈 삭제. 훈구파 중에 공이 위장된 사람을 지워버리자. 그리고 현량과라는 거 만들어서 이 살인 세력들 등용하자, 특별 채용하자 이런 것들 주장했다가 그 나뭇잎에 위초 지왕 이런 거 해가지고 훈구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대외관계 하나 정리해 놨는데 대외관계도 이 조선시대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조선시대 대외관계는 4대 교린이에요. 즉 명예는 4대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사받는 형태의 교린, 여진과 일본으로는 대등한 관계 이렇게 했었는데 외란이 일어나게 되죠. 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외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있고 외란이 나왔을 때 정답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 거 이순신과 의병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외란이 끝난 다음에 광해군 때 중립외교라는 걸 합니다. 중립외교를 하는 이유는 뭐야? 금나라가 여진족이 성장을 하면서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명나라가 공격을 받으니까 야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네 도와줬잖아. 너희 우리나라한테 군사 좀 보내줘. 근데 광해군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여진한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가서 광국립에게 바로 투항해라 라는 것을 시키는 중립외교를 하고 결국 이 중립외교를 비판받으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은 물러나고 인조는 친명 배금 금나라를 배척하고 명과 친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호란이 나왔을 때 정답으로 키워드로 나오는 거는 영화로도 있었죠.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피신을 가서 버티다가 삼전도의 굴욕 머리를 찍고 항복을 했다.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후에 북벌론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대외관계도 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작년 수능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2000년 수능. 전제상서소에서 왕에게 하라기를 여러 지역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살펴 비옥도로에 따라서 6등급, 풍융에 따라서 9등급. 이거 혹시 기억나요? 전분 6등, 그리고 연분 9등법, 공법이라고 하는 세종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료 조금 어려웠어. 근데 선생님이 뒤에 그 토지제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료가 어려웠어도 여러분이 고려시대 문제 딱 끝나면은 이제부터 조선이다 딱 그어야 돼. 그러면은 조선이다 그었을 때 금관가야 병합,
천리장성 축조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정도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시대 구분만 할 수 있어도 3번, 4번 중에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대전회통이 정조의 업적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 이거 조선 전기야. 세종일 거야. 그리고 혹시 그거조차 안 돼. 그러면은 8번 이런 문항을 풀 때는 훈민정음과 같이 세종에 대한 문항이 정답일 가능성이 가장 크니까 세종 거 찍으세요. 그냥. 자, 9월 모의고사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 뭐 나왔냐면 역시 4군 유익진 지역 개척, 농사직설, 칠정산 요런 키워드 올해 수능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세종이죠. 훈민정음 창제. 그죠? 정답 어렵지 않게 물어봅니다. 자, 요동정벌에 반대하는 이성계는 위화도 왜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전제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경제 파트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파트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을 여러분이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시험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조선시대 수취제도는 이렇게 세 가지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는 말 그대로 내가 땅에 대한 세금이에요.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세금, 역은 내 몸, 남자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이 내는 세금입니다. 자, 땅에 대한 세금은 처음에 과전법이었어. 과전법은 대략 생산량의 10분의 1, 그래서 1개월당 30두 정도 냈습니다. 근데 이 과전법의 세금이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요 라고 하니까 세종이 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공법이라는 건 공정하다는 뜻이야. 얼마나 공정하냐면 그전에는 모든 땅에 대해서 10분의 1, 한 30두 정도 세금을 받았는데 세종은 야 그런 게 어딨어. 토지의 비옥도가 다른데 왜 똑같이 받아? 전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그것을 6등급으로 나누고 야 땅이 똑같아도 그 해 비가 많이 오냐 태풍이 불었냐 해가 많이 쬐냐 가물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 해 풍년, 연분 이것을 구분해서 세금을 받아라라고 하는 너무나 공정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법을 제정을 했어요. 근데 이 공법을 제정했는데 어차피 세금은 사람들이 다 최소로 냅니다. 왜? 탐관오리가 오면은 자기가 올해 풍년이에요 보고하고 아니 흉년이에요 보고하고 백성들한테는 풍년의 세금을 걷어서 조금만 내고 내가 어진관리야. 백성들 불쌍하잖아. 네, 내가 흉년이라고 보고할 테니까 너희들 그냥 조금만 내. 이러면서 어차피 최소 세금만 늘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야 이거 계산하기 힘들다. 그냥 영정법이라 그래서 1개월당 4두로 영원히 고정하자라는 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세금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1개월은 땅의 크기예요. 4두씩 내는 거예요. 자, 그럼 공납이라는 세금, 특산물에 대한 세금을 볼게요. 공납은 이 박납의 폐단이 심해서 나온 거예요. 박납이라는 건 뭐냐면은 탕정면의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근데 우리 다 포도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포도 농사를 안 지으면은 포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이 공납은 실물로 내야 돼요. 포도를 내야 되니까 옆집 가서 포도를 사와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고을 관청에서 한꺼번에 사서 납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관리들, 그 지방 관리들이 엄청나게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납의 폐단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광해군이 야, 이거 실물로 받지 마. 이젠 1결 땅이 있는 사람에게 12두씩 쌀로 받아.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공인이라는 상인을 둬서 따로 구매할게. 라고 하면서 대동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자, 마지막 역에 대한 세금, 사람에 대한 세금인데 이 조선 200년 동안 평화기가 오면서 군역이 요역화된다. 즉 군대를 가도 군대 안 가고 막 공사판만 가는 거야. 성 쌓고 막 다리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 가기 싫어. 그러니까 군적에 오른 사람이 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학생들이 2년 동안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냥 나라에서 야 이제 뭐 군대 뭐 갈 필요 있냐 통일되고 야 그냥 1인당 2년 동안 1억 내면은
그냥 군대 안 가게 해줄게. 우리가 1억 가지고 용병 써서 쓸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군적 수포제로 바뀌게 되는데 2년에 1억.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비싼 세금이잖아. 이 1년에 2필의 포도 굉장히 비싼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영조 때 1년에 한 필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종의 문화 이거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그림에서는 몽유 도원도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그림을 많이 비교해요, 시험 문항에서. 근데 비교할 때 가장 여러분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일단 조선 전기 그림을 묻는 문항은 잘 안 나와. 그럼 조선 후기 묻는 문항의 그림은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 작품일까? 김홍도, 신윤복, 민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에 조선시대 이때 문학 나온 거 보면은 지도 문제가 나왔어. 지도 문제. 그래서 지도 문제로 각각의 지역의 특징 이렇게 문항이 나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도 문항이 처음 나와서 올해도 지도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의고사에서 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 문항은 이걸로 끝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문항 유형은 인물 문항이에요. 그건 선생님이 근대 일정 강점기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도 문항 볼게요.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 중 한 곳이다. 이 세종 때 있었던 거죠. 4군 육진은 여기에요. 그래서 육진 가 정답이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세웠다. 그거는 동모산, 이 북쪽 만주 쪽이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명량. 이건 쉽게 알 수 있었겠네요. 장보고의 건의로 청해진이 건설되었다. 이거는 완도죠. 완도. 라에서 있었던 일은 뭐 홍경래나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 이 전쟁은 청해 침략, 병자호란을 물어보고 있죠. 남한산성 삼전도의 그령. 그래서 그 이후에 북벌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건 정치 위의 문제랑 관련 있는 거네. 사병혁파 호패법 시에 조선 태종 육조 직계제를 역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종에 대한 문항을, 그리고 태조에 대한 문항을 9월에 이렇게 두 문항 정치사에 관련돼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세종을 좀 피해갈 건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세종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힘들죠?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우선 15분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후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서 정치 부분에서는 두 명의 왕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 명은 영조, 한 명은 정조. 그래서 두 명의 왕이고, 올해 수능에서 나올 확률은 정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영조가 마지막으로 나왔고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정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100%라고 적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늘 영정조와 관련된 문항이 나오다가 영정조를 한번 피해갔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냥 후기의 사회나 경제나 문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80%로 해놨지만, 어쨌든 정조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이거 조선 후기 사회 문화 역시 문화, 실학, 신문제 여기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요 세 가지 주제가 어느 것이 나올지, 이제 어느 것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80%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요 마지막 요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자, 조선 후기 정치, 붕당 정치 한번 듣고만 한번 넘어가 봅시다. 먼저 조선 전기에 훈구파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어, 중앙에서. 근데 지방에서 사림이 있다가 아까 사림이 점차 등용되면서 훈구와 사림이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갈등에서 훈구와 사림을 공격한 게 뭐라고 했지? 사화라고 했죠. 그래서 사화가 일어났지만 사림은 화수분이야. 계속 후학이 양성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훈구를 밀어내고 사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림은 우리가 하나의 당으로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동당 정치를 하자라고 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원래 권력이 강했던 쪽은 동인이에요. 그리고 서인이 이렇게 그 보조를 했었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여당, 야당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동인을 중심으로 서인이 도움을 주면서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 동인이 뭐 그 구체적인 사건까지는 몰라도 돼.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한번 분화가 돼요.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가 됩니다. 특히 북인은 광해군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이끌어 나갔는데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몰락을 하면서 북인 세력들도 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인이 주도하면서 남인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치가 이끌어 나가. 그러다가 예속 논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예속 논쟁 여러분 알고 있죠? 상복을 얼마나 입을 건데? 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서인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의 사례를 따르라. 남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왕조의 사례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겼는데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겼어. 그래서 황국전쟁은 서인과 남인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게 인현왕후 장희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인도 서인에 의해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남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게 되고 결국 소론이 처음에 경종을 임금으로 내세우면서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노론에 의해서 밀려나게 되고 영조와 노론을 중심으로 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노론에 의해서 왕이 된 영조는 어쨌든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 노론 세력을 억누르고 싶었었던 거예요. 탕평책. 말 그대로 골고루 관리를 등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영조가 했었던 거는 살림을 금지시키고 이 노론들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하고 법전, 속대전이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균역법 실시해서 그 군역에 대한 것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줬고 삼심제라는 건 뭐냐면은 3번 심판한다라는 거야. 왜? 이런 황국전쟁을 할 때 한 번 심판해서 야 너가 왕에게 대역죄인이구나 죽였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억울한 누명이었어. 그래서 삼심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영조 때 만들었던 거고 그의 손자 정조는 역시 이 노론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탕평책을 했고 장용영을 만듭니다. 장용영은 정조의 호위 부대. 왜? 노론이 항상 이 정조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이렇게 군대를 뒀고 화성과 초계문신제를 통해서 역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노력을 했습니다. 규장각이라고 하는 학문 연구기관,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이 법전도 이때 만들게 돼요. 그리고 신해통공이라는 게 있는데 신해통공은 말 그대로 신해년에 만들어진 이 통공 정책이라는 거야. 즉 노론 세력의 경제가 상인들에게 나와요. 이 상인들이 뭘 하냐면은 이 조선시대는 상인이 말업이라 그래서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정돼 있었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론이 야 너만 팔 수 있는 독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 독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론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 신해년에 일어난 통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조가 이제는 상인 중에서 너만 팔 수 있는 거 독점할 수 없어. 그냥 자유롭게 팔어. 라고 하면서 상업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노론의 세력을 이게 없애주려고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노론 세력이 잠시 약해지는 듯 했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젠 노론이 아니라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라고 하는 일부 가문이 완전히 정치를 장악하는 세도 정치가 일어나게 되고 삼정의 문란 그래서 결국에 이런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임솔 농민봉기라든가 이런 밀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 전반적인 이 정치의 흐름이에요. 자, 그럼 문항 한번 볼게요. 20년. 20년의 요 문항은 북학의 박제가 실학에 관련된 문항이네. 그럼 요거 한번 설명하고 할게요. 실학은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나눠져요. 말 그대로 중농학파는 자영농을 육성하자.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는 건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세도 가문들이 땅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자영농이 땅을 뺏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유영원은 균전론, 땅을 똑같이 나눠주자. 이익은 한전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토지는 팔 수 없게끔 묶어놓자. 그리고 여전론,
우물 정자로 만들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땅과 이렇게 나머지는 같이 나눠 갖자 이런 거 얘기한 거고, 중상학파는 청문물을 수용해서 이제 상공업을 진흥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강조했고, 이 한전론은 이한전론이랑은 달라요. 이거는 최소한이고 이거는 최대한입니다. 1인이 가질 수 있는 땅에 한정을 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제가는 역시 북학에 의해서 소비하자. 많이 쓰면 또 많이 생산한다. 그래야 발전한다예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쓸수록 가득 차게 된다. 비단을 입지 않으면 비단 짜는 사람 없다. 비단을 많이 사 입어야 비단을 짜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제가 실학을 이야기한 거고, 청에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자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6월 모의고사에서는 뭐 나왔냐면은 균역법, 군포를 한 필로 줄이자. 그리고 박나백의 대동법, 박나백 폐단을 이렇게 묻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경제 파트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한번 아까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정리한 이유가 모의고사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항 보면은 규장가 장용영 만들었다. 조선시대 정조죠. 수원, 화성, 축조. 이 나머지 보기 중요합니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항 한번 볼게요. 자, 조선 후기 사회 변화도 한번 나올 때도 됐고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양법, 모내기법이 보편화되면서 혼자 농사를 많이 짓고 그 결과 농민층이 분화되고, 그리고 이 타조법, 도조법 뭔지 기억나요?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1년에 그 소작비를 내는데 타조법은 타작하는 것에 무조건 절반을 내는 거, 50%. 근데 도조법은 도박하듯이 내가 얼만큼 낼게 라고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스스로 응용하고 다양한 상품화폐 상품화폐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죠. 수공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민영, 개인, 선대제 먼저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수공업으로 바뀌게 되고, 상업은 시전상인 보부상만 있다가 대동법이 운영되면서 공인 그리고 사상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도 많이 유통되고, 실학 설명했고, 문화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문항 한번 볼게요. 이 9번 문항 보면은 기업 정부의 대책으로 옳은 것, 진주에 밀란이 일어났다. 이거 삼정이정청 설치했다. 이거 좀 어려웠어, 작년 수능.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조선시대 문항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문항을 물어보는 문항이 조금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항에서도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삼정이정청을 다 찾아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게 조선 후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전민면정도간 지워야지. 황룡사 구축목답 지워야죠. 정동행성 폐지 고려 공민왕 지워야지. 그럼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만 찍는 거야. 그죠? 근데 밀란이랑 화성 건립과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역시 6월 문항에서도 홍경래의 난 이렇게 물어봤고, 그리고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 그래서 양인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분질서의 동요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진짜 딱 고정돼 있었어요. 영정조 업적 중에 하나 물어보고 실학이나 조선 후기 문화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점점 사회의 변화, 신분제의 변동,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서 일어난 밀란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영정조와 문화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의 변화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10번, 9번 문항 혹은 이렇게 다 10번, 11번까지 정리하면서 정확히 한국사의 절반을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50점 만점에 25점이야. 그러면은 3점짜리 한 문항만 있으면 26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과 학생들 수능 점수에서 필요한 26점 그렇게 받아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오늘 조선 후기 정리하고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예상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카스 시간에 근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현대사 요 세 파트 정리 한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똑같고 선생님이 역시 그 줌 주소 쪽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까지 일단 1차 수업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얘들아 없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일단 마치고 질문이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혹은 선생님이 지금 막 이렇게 필기하다가 내가 보기에는 한두 개 정도 지금 잘못 쓴 거 있거든?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라고 쪽지 보내주면 선생님이 답변 달아주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고 선생님이 다시 다음 주에 쪽지 보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내용 정리하고 아마 세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예상 문제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 풀어보는 거 할 거예요.